10분 딜레이 됐는데요. 또 2부 모두 끝마치고 종합토론과 또 우리 한철현 총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 문성원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직접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발표는 제가 이게 의도치 않게 이제 막 뭐를 쓰려고 준비하면서 AI를 사용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AI랑 대화한 20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대신해 볼까 하는 좀 게으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은 랑시에르를 경유해서 결국 제가 익숙한 레비나스로 가가지고 몫이라는 것도 좀 뛰어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전개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일단 이것 자체가 AI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식의 발표를 마련해 봤어요.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AI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게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부산대에서 퇴직하게 되는 저로서는 저 8월에 퇴직입니다. 저의 쓸모와 관련해 잠옷 위안이 될 법한 몫을 찾은 것 같군요. 아마 저의 개인적인 처지가 이런 제목, 쓸모의 몫과 몫의 쓸모라고 하는 그 제목과 주제의 발표를 떠올리게 된 데 영향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초고령 사회를 향한 가속적 흐름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고 노령층이 이 사회에서 어떤 쓸모와 어떤 몫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제법 심각한 문제의 당사자니까요. 근데 요새 보면 이 60대는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령층을 다시 노동인구화함으로써 노동인구 생산 인구가 주는 것을 극복해보는 방식을 우리 사회가 취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떻든 이 문장을 쓸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번 학회 발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축이 아닐까 했습니다. 전환기의 상상력, 저 젊은 피가 필요한 그런 제목 주제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60대가 대거 끼어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제 이후의 발표자들은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나중에 이 학회 계획서를 받고서는 약간 놀랐어요. 고령화라는 전환기의 전방위적 위력이 한철련에도 미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하지만 이 쓸모와 몫의 문제는 단지 노인네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죠. 젊은이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불안해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은 이미 오래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자동차나 PC 같은 개인 소유 기계는 통제할 수 있겠지만 대형 기계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은 극소수 엘리트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진보된 기술 덕분에 엘리트는 대중에 대해 더 강화된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노동이 불필요해지는 탓에 대중은 불필요한 존재, 즉 체제에 떠넘겨진 쓸모없는 짐더미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30년 전에 공표된 유나바머 선언문의 한 구절입니다. 왜 폭탄 테러 한 사람이 있죠? 네, 수학자 출신. 2년 전에 죽었나 그래요. 30년이 흐른 지금 이런 위험의 소지는 더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AI 때문에 더 그렇죠. 그리고 출생률의 감소는 어쩌면 여기에 대한 본능적인 대응일지도 모르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느니 태어나지 않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AI의 발전이 여기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쓸모가 인간의 쓸모를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기계장치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몫이라 여겨졌던 역할들을 이를테면 예술 및 학문에 속하는 활동조차 AI가 상당 부분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철학은 예외일까요? 다들 어느 정도 써보셨겠지만 꽤 큰 변화가 불가피하리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늘의 이 발표 주제와 관련해 무료 버전 제미나이와 잠깐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러다가 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면서 몇 마디 덧붙이는 것으로 제 발표를 가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겠으나 그때 캡처한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죠. 먼저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제 질문이고요. 파란색이 답변이에요. 쓸모의 몫과 몫의 쓸모라는 제목으로 철학 에세이를 쓰려고 해 도움되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까?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I 써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매끄럽게 답변해요. 그리고 구성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약간 놀랐는데 쓸모의 몫의 쓸모 이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있던 것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쓸모의 몫은 기능적 역할,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쓸모의 기준, 기성의 그 어떤 틀을 지칭하는 용어로 해석하고요. 몫의 쓸모, 이것은 기능적 역할을 넘어서서 몫이라고 하는 게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자신의 몫을 지킴으로써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사회가 개인의 몫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개인의 몫을 잃어버리는 현대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경화될 위험에 처한 인간들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그 답을 내놓은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도 얘기하고 디지털 시대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니까 쓸모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쓸모를 넘어선 몫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쪽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AI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노년층, 사회적 약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거다. 그럼으로써 이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그걸 이제 잃지 않으려면 쓸모의 몫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몫의 쓸모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 그 쓸모를 너무 양적으로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하듯이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답안을 내놨어요.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보수적인 견해가 아닌 나름 진보적인 담론에 입각한 그런 답안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상투적이라면 상투적이지만 저는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제목의 해석부터 제가 염두에 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쓸모 설정의 한계와 자기 목적성을 거론하는 것도 괜찮았죠. AI 문제, 노인과 약자의 쓸모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반가웠고요. 그래서 좀 더 이론적인 쪽으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랑시에르와 관련된 질문을 했죠. 흥미롭군. 자크 랑시에르의 몫에 대한 생각을 쓸모의 몫과 몫의 쓸모에 원형해 볼 수 있을까? 이랬더니 금방 답이 나왔는데 랑시에르에 대한 해석을 통상적으로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인 것의 분배,
그리고 뭐이 빠르 영어로 파트죠. 에 대한 뭐 현대 철학자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랑시에르이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 목 없는 자의 목, 요게 이제 랑시에르의 목과 관련된 주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진태원 선생님이 있죠. 매장 땅뜨라고 하는 책인데 영어로 하면 이 디스센서스가 되나 봐요. 요 책,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개념, 불화라고 번역된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 뭐 이런 답을 내놓고 또 이 랑시에르의 그 주요한 구분, 그 폴리스와 폴리틱의 구분. 폴리스는 요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기존의 그 지배 틀에 충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힘의 논리, 요게 이제 폴리스고요. 그 다음에 그 목 없는 자들,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자들의 몫을 내세우는 그런 움직임이 그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그 폴리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인 셈이고요. 소수자와 이제 배제된 자들의 새로운 어떤 이제 기성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목과 배분,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랑시에르의 그 기본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이 AI가 이렇게 에세이를 구성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신통하다라는 생각을 여태까지는 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많기는 해도 랑시에르 정치 철학의 주요 개념을 요령 있게 정리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랑시에르의 견지를 통해 쓸모의 목과 몫의 쓸모를 다뤄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접게 되었어요. AI가 이렇게 제안할 정도면 적어도 연구자로서는 그 이상의 심도와 예리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할 텐데 딱히 제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뭐 제가 랑시에르 전공자도 아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랑시에르를 넘어서는 뭐 레비나스의 견지를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레비나스도 제가 너무 오래 울고 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훌륭한 통찰인데, 레비나스의 통찰이. 그러나 좀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이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약간 지친 느낌이 있는데요. 어떻든 그러면 랑시에르를 더 열심히 이제 소개하는 쪽으로 이 목과 관련된 논의를 나가는 것도 힘들고 뭐 이래서 이제 차라리 이 인공지능의 한계를 또 그 가능성을 무죄 삼는 쪽으로 발표문을 써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여기서 이제 불화라고 번역된 매장 땅뜨의 함의, 또 감각적인 것, 요것의 그 번역과 관련된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논의들, 이런 것들은 다룰 수가 있겠다 싶긴 했는데, 이것도 뭐 사실 저 말고 여기 곽주에 붙여놨습니다만 박규선 선생님이 근래에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요 저작도 제가 흥미롭게
주로 옹기니 해제를 읽었는데 그런 점에서 뭐 새로운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랑시에르 관점에 대한 더 세부적인 질문을 던져볼까 하다가 그만두고 대신에 다음같이 물어보았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에세이의 얼개 작성을 비롯해서 온갖 일들을 수행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쓸모와 몫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지? 이를 쓸모의 몫과 몫의 쓸모라는 에세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좋을까? 역시 금방 답이 주어졌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존의 우리 생각을 뒤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던 많은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목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다. 역시 랑시에르의 불화 개념에 주목한다면 이제 매끄러운 어떤 사회 질서 이것을 깨고 새롭게 이제 도입될 수 있는 쓸모의 기준을 만들어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불화라는 게 매장땅뜨라는 게 사실은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틀이 듣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적하는 개념이 돼서 그것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능적인 쓸모를 넘어서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을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때부터 이건 너무 이것도 상투적이다. 처음에는 약간 제법이다 싶었는데 이런 얘기에 그치는 것을 보고 이제 AI의 한계랄까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앞에서 다룬 랑시에르의 견지를 AI와 관련된 인간의 쓸모 및 몫의 문제에 큰 무리 없이 적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쓰는 글들도 대부분 뻔한 내용과 결론으로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AI가 우리가 쓴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내니까 뭐 당연한 것이겠는데 우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읽고 소화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저렇게 이어붙여가지고 뭐 논문도 만들고 에세이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AI나 우리나 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반영이고 우리라고 해서 AI가 하는 작업하고 특별히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어떻든 이런 식이라면 이상의 내용을 이번 한철련 학술대회가 내세우는 전환기의 상상력이라는 표제에 맞게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 내용을 전환기의 상상력이라는 상위의 제목 속에 연결하려면 어떤 점에 착안해야 할까? 근데 이 AI는 대체로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죠. 그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환기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쓸모의 몫과 몫의 쓸모와 잘 맞는다. 기존의 틀을 깨는 사유 하는 점에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AI의 시대를 근본적인 전환기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인간들이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쓸모와 몫을 상상해야 한다. 그게 이제 전환기의 상상력과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 이 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모의 목과 몫의 쓸모 이렇게 두 가지 개념적 용어와 관련해서는 쓸모의 몫은 여전히 제한된 상상력, 또 몫의 쓸모는 이제 새로운 쓸모, 또 이 불화의 쓸모, 불화의 목과 연결지어서 좀 진보적이고 그 기성의 체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상상력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랑시에르의 새로운 감각적 지평 이것도 잊지 않고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기억도 잘하고 이 개념들을 연결하기도 잘하는 이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기본소득 또 교육, 문화, 공동체 역할을 재정의하는 광범위한 상상력, 민주주의의 재해석 이런 것까지 제안을 할 정도니까 괜찮은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부터 약간 제가 삐딱하게 봐서 그런가 이 답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AI의 본격적인 도래를 전환기라고 보고 새로운 쓸모로서의 몫의 쓸모를 거론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랑시엘의 견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동의할 수 있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얘기하는 것, 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민주주의, 그걸 거론하는 것도 꽤 적절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발휘되어야 할 상상력을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무엇으로 놓는 것은 너무 진부할 뿐 아니라 제가 줄곧 내세워온 탈인간 중심주의와도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낡았다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물론 아까 나왔던 슈티르너류의 그 개인주의도 낡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각주를 붙여놨는데 요거는 잠깐 볼까요? 전환기에 대한 제 생각의 얼개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고방식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통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신경계의 외장 경향이 심화되고 있을 뿐더러 그에 따라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유로부터의 탈피가 불가피해지고 있어요. 환경을 인간에게 맞게 개조하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인간 자신의 됨됨이가 자연적 질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진 거죠. 이 같은 아이러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됨의 심연이나 비밀에도 적용됩니다. 그것 또한 자연의 심연이나 비밀과 무관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런 점에서 철학과 과학의 재합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학문의 초창기 때와는 달리 여기서 주도권을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럼 무엇이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과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해석도 지금은 AI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을 해석하고요. 또는 생물들의 됨됨이, 특히 진화론적인 됨됨이를 통해서 인간을 해석하고 심지어 역사도 그렇게 해석하고 이게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서 상상력과 관련해서도 그쪽이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 면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AI의 답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상상력과 AI 상상력은 어떻게 다르며 또 그 인간과 AI의 상상력의 목들은 쓸모의 목과 몫의 쓸모라는 주제하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시간이 조금 걸렸던 편인데요. 몇 번 구글 검색을 하고선 다음과 같이 또 약간 진부해 보이는 답을 내놨습니다. 갈수록 이제 마음에 좀 안 드는데요. 무에서의 창조 이런 걸 거론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투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직관과 통찰, 예상치 못한 창의적 돌파구, 이거 굉장히 클리셰한 표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내용 없는 그런 표현들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의도의 의미 뭐 이런 걸 제가 부인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내용 없이 이런 표현들을 늘어놓는 거는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 워낙 그런 글들이 많고 그러니까 AI도 거기 쫓아간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AI의 한계를 창조라기보다는 생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확률적으로 이제 답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존의 것을 조합하고 변형하는 데 그친다, AI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감정 같은 거 AI가 따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쓸모를 얘기하려면 AI가 못하는 이런 면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을 AI가 내놓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것도요, 무용성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것도 저는 클리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고방식이 물론 뭐 학교에서는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그 사회의 발전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한다.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무반성적으로 내놓는 거는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인간의 상상력과 AI의 상상력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이런 AI의 답변에 쉽게 동의하실 수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에 대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란, 이게 이제 뭐 창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상식이지 않습니까? 또 비합리적 창의성이나 불확실성이라고 불리는 것도 그 생성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있지 못한 탓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고, 이 점은 AI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인간이 AI로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감정도 충분한 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히 판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본다면, 이 감정 역시 인공적으로 구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가 아닐까요?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AI로서는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 점에 관해서도 따져볼 여지가 많습니다. AI도 공감하는 척하며 곧잘 대꾸를 할 뿐더러 그래서 이제 상담 역할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도, 인간이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도 진정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정말 이해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상상력이 AI의 상상력과 근본적으로 다른 걸까?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인간에게서도 상상력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표상들을 결합시키는 데서 성립하지 무로부터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AI의 상상력과 인간의 상상력이 각기 나름의 몫을 지닐 수 있으려는 예상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닐까? 오히려 몫의 충돌과 인간의 몫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과거 유나바모의 경고가 일리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제미나이의 답을 보면 역시 긍정적으로 답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가령 인간의 그 상상력과 AI가 비슷하다는 거 인정하고요. 오히려 AI가 이 제조업 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또 AI는 지치지 않고 오류가 적다 이런 것까지 말하고요. 데이터도 훨씬 많이 처리한다. 하지만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건 의도와 가치를 AI가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또 근본적인 질문은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내놓죠.
인간의 상상력과 AI의 상상력 사이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더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고 제미나이에게 더욱 논쟁적으로 이전의 견해를 고수해보라고 요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그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도만으로도 제미나이 같은 AI가 철학 영역에서조차 충분한 활용도가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원만하고 무리 없는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상위의 버전에서라면 제미나이가 제안한 대로 에세이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요거는 이제 유료 버전을 써야 가능한 건데 저는 유료 버전은 아직 써보질 않아서요. 그러진 못했고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유료 버전 쓰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 분들은 꽤 이 활용도가 높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제 문제의식에 따라서 조금 더 AI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2시 반이 됐군요. 그래서 요 뒤에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가령 이제 질문은 그 테크노 엘리트와 대다수 민중들 사이에 벌어지는 목세 불평등 문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세대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고 여기에 대해서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는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용해 볼 만하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전환기의 상상력에 맞는 어떤 그 참신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참신한 답 없느냐고 제가 계속 추궁을 해봤어요. 정말 좀 참신한 거 좀 내놔봐라. 그랬더니 쓸모를 넘어서는 거, 이 쓸모라고 하는 개념의 해체 몇 가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세 쓸모라고 목세 해체까지 나아가는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것 같고요. 더 놀랍고 새로운 시각 없냐 이렇게 계속 이제 추궁해봤는데 그렇게 계속 추궁하니까 논리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상충하는 대답을 내놓기도 하고요. 뭐 존재에 관한 이해가 이 답 안에 제대로 소화가 안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카오스의 미학 같은 거 내놓는 거 이것도 이제 기성의 그 논의 가운데 그 활용할 만한 걸 잘 찾아내는 거죠. 예술에 관한 현대 예술에 특히 뭐 노이즈에 주목한다든가 등등도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그러나 정말 새로운 건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도 AI가 인간이 내놓은 답변과 유사하지 않은 참신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AI가 초창기 때 보면 그 바둑 수 찾아낼 때 인간이 두지 못하는 수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창안하지 못한 개념에 이를 수도 있다. 잘 훈련하고 또 얘들의 능력이 커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짐작이 되는데 근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잘 못 이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물어본 게 AI의 한계에 관한 것이었는데 역시 그걸 넘어서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역시 그 인간과 AI의 차이를 계속 반복하는 답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렇듯 AI가 짐짓 겸손하게 내놓은 대답도 다 어디서 본 듯한 형태라는 것이 AI의 현재 모습이고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든가 근원적이고 불가지론적인 영역이라든가 하는 식의 표현은 여전히 무반성적으로 사용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AI의 답변들이 기존의 문헌 데이터들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때 이것들이 우리 사회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쓸모의 목과 몫의 쓸모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 너는 이제껏 AI가 내놓은 답변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딱히 할 말이 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레비나스 이야기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레비나스 논의를 가지고 계속 추궁했어도 기성의 논의는 다 이해가 소화해가지고 내놓지 않았을까 싶고요. 게다가 누군가가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해도 얼마 가지 않아 그것 역시 AI의 포섭 자료 안에 들어가기 쉽겠죠.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혹시 우리는 AI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유 단말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집단 지성에 비견할 만한 종합적 사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해겔식으로 따지면 정신에 해당이 되겠죠. 시대 정신 뭐 이런 것은 어떤 철학자, 개별 철학자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고 발전된 AI에게 돌아갈 공산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유의 개념의 자료를 제공하는 단말기 역할을 하게 된다. 뭐 영웅적인 사상가라고 하더라도 정신의 견지에서 오면 그냥 이용되는 개체에 지나지 않듯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이와 같은 우려를 깨뜨려줄 논평자와 청중의 의견을 기대하면서 이 기생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제미나이와 심도 깊은 철학적인 사유의 과정을 쭉 아주 흥미롭게 우리 모두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논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아니, 제가 여기 그 PPT가 있어서. 네, 공유를 하셔야 되나요? 공유를 해야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해요. 공유 설정을 여기 공유를 하면. 참신한 대답을 원하셨는데 참신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발제를, 그 토론을 맡아달라 그랬을 때 제가 프랑스 철학을 잘 몰라서 되게 주춤주춤했는데 한길석 선생님이 계속 재밌다. 그러면서 계속 꼬시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사실은 그 페미니즘계 안에서도 그 광장을 계속해서 복귀해서 다시 불러내서 이걸 어떻게 정치와 연결시킬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랑시엘의 불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혹시 그런 얘기일까? 해가지고 사실 논평을 맡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간접적으로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일찌감치 글을 주셔서 근데 이제 이 발표 형식의 파괴를 보고서 제가 오늘 학술을 대해 전체 주제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전환의 상상력이고요. 제미나이와의 대화로 글을 풀어나가신 너무 재미난 시도에 그동안 구태의연하게 발표하고 논평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AI를 빌어서 어떤 전환을 상상하시는 걸까요? 전환을 상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발표하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문송원 선생님께서는 발표자의 노령화를 지적하셨어요. 걱정하신 바대로 신진학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혁신적이라면 노령화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성비예요. 발표자 중 여성은 1명이에요. 이러다간 국정이나 학계나 모두 20년 전으로 퇴보할 것 같습니다. 최근 비판사회학회도 문제 제기가 들어갔지만 한철원도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학적 성별은 사실 또 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보다
발표자들이 젠더 감수성을 갖느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듭니다. 제가 한철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욕하겠습니다. 이제 계엄 이후에 광장으로 누가 나왔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이게 우리가 다시 재전환을 사실은 생각하게끔 하게 한 그 사건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깃발을 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깃발들이 나왔어요. 이게 되게 그 옛날과 같이 그 전형적인 어떤 그 집합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제 제가 여기 무지개 보이시죠? 이제 무지개 뭐 이런 무지개가 항상 있었고, 그다음에 남태령 시위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들이 대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그냥 사진 찍은 걸로 보면 아시겠지만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또 정치면 정치고 폴리시면 폴리시인데 여기 다 까맣죠. 까매요. 까매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 눈에 안 보였던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활동하는 반경도 많이 다르고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비판사회학회도 콜로키움이나 아니면 강좌를 제시를 했는데, 최나연 선생님 요즘 굉장히 핫한 글을 쓰셔가지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요분 한 분 빼놓고는 또 다 까매요. 이렇게 권영국 대선 후보를 모시고 하는데도 이렇게 까매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그 AI를 통해서 저렇게 훌륭한 답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시대에 왜 여성들은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사용하는 자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나 거기에 질문을 하는 자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일까? 우리가 대전환을 상상할 때 디지털이라는 기기를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더 예민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계도 사실은 20년 퇴보한 것 같아요. 2000년 이후 여성철학 전공자 학과 교수 임용 1명, 여성철학 관련 과목 개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건 지금 여성철학뿐만 아니에요. 인문학의 위기 담론이 같이 있잖아요. 인문학도 쪼그라들고 있어요. 근데 이 위기 담론과 함께 여성철학의 입지가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주의 쪽으로 와가지고 여성학을 얘기를 들어보면 2000년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숙명여대 여성학 협동과정 폐지됐고, 최근 계명대 여성학 대학원 폐지 과정이 흐름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싸움의 주체가 어떻게 되냐면 학교는 오히려 뒷전에 있고요. 사회학과,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달한다라고 하는 사회학과와 그 여성학 대학원이 사실 대립을 이루는 구조로 가고 있고, 이 쪼들린 이 세력들 간에 그 몇 푼 안 되는 파이에 나눠 먹기 식의 그 투쟁 정도로 사실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우리들끼리 싸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다수의 많은 뭐 다중지성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거기다 데이터를 넣는가, 어떤 시각에서 물어보았는가 해서 우리는 완전 폭망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의 그 해방 담론을 이루었던 것들은 많이 퇴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남성 엘리트 중장년의 목소리는 여성 저임금 청년의 위상을 대변해 줄 수 있을지, 혹은 여성 농민의 그 위상을 대변해 줄 수 있을지, 이 대전환의 목소리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환원되는 대의민주제, 생산직 중년 남성이 주축이 되는 노동조합, 비판적 인문사회학계는 광장에서 활약한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사실 지금 무의식적으로 패싱하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화도 안 나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화도 안 나요. 저도 이제 힘들어진 거죠. 노령화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의식을 좀 한번 계속 밀고 나가서, 사실은 이거는 문성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발표자들이나 같이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제 같이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제미나이의 한계는 질문하는 자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 질문하는 자가 사실 여기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다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었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사회적 약자를 되게 낭만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까 저기 구도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지배 계층과 그 다음에 대중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사실 요즘은 엘리트 지배 계층이 저거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많이 몰려가서 집단적으로 군중이 가서 몰려가는 것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엘리트들도 지금 되게 쫄린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생산해내는 사회적 약자 담론은 지금 선생님은 이끌어내시기는 했지만 이 담론은 사회적 약자를 이끌어내기는 하지만 되게 낭만화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보통 사람도 자동차나 PC 같은 개인 소유 이게 지금 아까 유나바머 선언문이거든요. 선생님 계속 인용하신. 근데 저는 이거요. 대형 기계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은 극소수 엘리트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 되게 그런 거 같지 않거든요. 지금 왜 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워졌나를 보면 때로 몰려간 군중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굉장히 낭만화시켜서 보편화시켜서 바라보는 학자들의 그 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할게요. 그러니까 쓸모의 목과 관련해서 계속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호명되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이끌어내려고 이제 잘 물어주셨는데요. 근데 이 쓸모의 목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사실은 우리는 볼 수는 있어요. 재미나이가 대답한 거에 따르면 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여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가 설명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나 혹은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이 사회의 규범에 무용한 실패한 폐기물로 사실 재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쓸모의 몫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그러니까 비판적인 어떤 관점들을 제시하는 데는 상당히 쓸모는 정말 그야말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질서 너머를 계속해서 얘기를 물어보고 계셔요. 선생님 계속 질서 너머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데 여기서 질서 너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생각되는 추상적인 개념의 사회적 약자가 저는 너무 추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도 질서 안에 있거든요. 질서 안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맥락에 끼워져 넣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론들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층위가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너무 추상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몸을 가진 자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AI와 인간이 다른 점이 아닐까. 그래서 물어야 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몸의 입장과 거기에 층층이 겹쳐져 있는 다층성들을 물어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되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몸으로 구체적 맥락 안에 체현된 사회적 약자는 다양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쓸모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저렇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시화되지 않았다라고 답할 수 없어요. 가령 강정이 나온 여성들도요. 신자유주의 체계에 자라난 경쟁력을 가진 능력자예요. 그리고 노동력을 가진 젊은이에요. 되게 유력하게 지배적인 관념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층인 거죠. 오히려 그렇지만 출산과 결혼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쓸모없는 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다층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여성이 온전히 실패한 자이기만 할까요? 이 여성은 스스로를 질서를 넘어서는 자로만 자리매김하려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 부분을 더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다시 호명되고 있는 여성 주체들 있잖아요. 저항의 주체로서 여성. 그 다음에 이제 남태령 때 농민들과 함께 연대한 젊은 여성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좀 낭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신자유주의에 굉장히 잘 길들여진 몸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탈주하는 사실 욕망들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연결을 통해서 여기에 저항하는 언어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 사회적 역자 담론, 이거 담론 이렇게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그 가능성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사회적 약자도 몸을 가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묻는다면 되게 구체적으로 더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이 한 가지가 제 논평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비판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비존재나 혼란으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왔잖아요. 문성원 선생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논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이를 기반으로 이들에게 질서를 넘어설 잠재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저항의 어떤 새로운 주체로 호명하는 이 상상은 사회적 약자의 회기자성을 너무 낭만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대의민주주의와 불화의 정치의 관계도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발제해 주셨듯이 랑세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대의제라는 안정화된 정치체제, 치안으로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여기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치안 대신 정치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은평 선생님도 아주 유사한 논점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있잖아요. 안정과 안전은 저항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표지가 되었어요. 저는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 뭘 봤냐면 여성 청년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 낭만적인 어떤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욕망 하에서 저항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치안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운동을 우리가 불화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불화라고 명명하는 이 학자는 굉장히 낭만화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기대를 갖다가 그 주체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디지털 세계의 밖을 상상하면서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썼는데 빨리 옆에서 지금 눈치를 하도 줘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정말 재밌었어요. 문성원 선생님의 특유의 그 시니컬한 그 목소리가 질문에 계속 담겨 나오는데 글을 읽으면서 너무 흐뭇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진짜 새로운 거 없어? 막 이러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혹시 이게 AI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결국 그 AI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인간에 대한 불만을 패러다이 하신 것이 아닌가. 맞죠? 선생님, 요거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성원 선생님도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하시고 싶겠지만 보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 토론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되어서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연효숙 선생님, 이정원 선생님 두 분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